41회 자격시험 오후 짝수형 필기 단원별 문제풀이입니다. 필기시험은 총 6개 단원에서 출제되고 그중 세 번째 단원인 인권과 직업윤리입니다. 지금부터 41회 필기 오후 짝수형 단원별 문제풀이 출발! 문제 8번 노인학대 유형 중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1. 유언장의 내용을 변조한다. 2. 친척과의 연락을 차단한다. 3. 약물을 강제로 복용하게 한다. 4. 노동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5. 생존에 필요한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다. 정답은 2번 친척과의 연락을 차단한다. 자, 이번 문제부터서는요. 아주 중요하죠. 필기시험의 세 번째 단원 요양보호 개론에서 인권과 직업윤리에 대한 파트입니다. 여기에 출제 빈도는 10개로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필기시험에서 아주 중요한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노인학대 유형이죠. 그 중에서도 정서적 학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답은 2번이죠. 자, 그러면 친척과의 연락을 차단한다 뿐만이 아니라 자,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어떤 접촉을 기피합니다. 대상자를 어떤 벌레 보듯 하면서 막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또는 대상자의 어떤 사회관계를 다 방해합니다. 지금 뭐 연락을 차단한다든지 이런 것처럼 그리고 위협적인 또는 모욕적인 언어와 어떤 비언어적인 행위를 다 포함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대상자의 종교 활동을 강제적으로 방해하고 그 다음에 노인과 관련한 어떤 결정 사항을 그 과정에 대상자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소외시키는 이런 개념이다. 정서적 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1번에 자, 유언장의 내용을 변조한다. 이것은 경제적 학대에 해당이 되겠죠. 본인이 상속을 받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행위를. 그 다음에 3번 약물을 강제로 복용하게 하는 것은 대상자의 신체에 악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신체적 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노동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경제적 학대겠죠. 그 다음에 5번 생존에 필요한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을 중단한다. 자, 관심 없죠. 자, 방임에 해당이 됩니다. 문제 9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역할로 옳은 것은 보기 1.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다. 2. 노인학대 피해 노인에게 장기 숙식을 제공한다. 3. 노인학대 피해 노인을 위한 성년후견자를 지정한다. 4.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을 제공한다. 5.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재발 방지 교육을 한다. 정답은 5번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재발 방지 교육을 한다. 자, 이번 문제는 노인학대 예방기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역할을 물어보는 것이고요. 자, 5번이죠. 자, 그래서 노인 학대와 관련한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관여하는 곳입니다. 이 보호 전문기관이. 그럼 1번에는 자, 학대 행위자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는 곳은 당연히 사법경찰, 경찰 쪽이죠. 그 다음에 2번 자, 피해 노인에게 장기 숙식을 제공한다 하는 것은 자, 노인복지시설이나 또는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라고, 그죠? 자, 그 노인보호 전국의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또 운영하는 이런 전용 쉼터들이 있죠. 또는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제공을 한다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피해 노인을 위한 성년 후견자를 지정하는 곳은 법률기관에서 자, 한다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자, 그 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히 의료기관이다 보면 되죠. 다음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역할을 좀 상세히 또 한 번 더 정리해 봅니다. 자, 노인 학대 사례의 신고 접수를 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신고된 시설에서 만약에 학대가 이루어졌다면 신고된 시설의 학대 사례에 확인하는 것에 개입을 합니다.
그다음에 시설 학대 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도 하고 학대 사례 관리 절차 지원 등 전반적인 것에 다 관여하죠. 그다음에 학대 예방 사업, 노인 인식 개선 교육. 이것이 학대구나를 알게끔 하는 거죠. 노인에게도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노인 자살 예방 교육, 노인 권리 보호 사업까지 전반적인 것을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문제 10번.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희롱을 할 때 대처 방법은 보기 1. 반응하지 않고 계획된 업무를 수행한다. 2. 대상자의 행동에 대해 가족에게 항의한다. 3. 감정적으로 대응한 후 해당 장소를 떠난다. 4.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5.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하고 다른 일을 알아본다. 정답은 4번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자, 이번 문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보호에서 성희롱이 이제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은 4번이죠.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성희롱일 때 할 때 대처 방법을 한번 정리합니다. 네, 일단 우선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진 않아야 된다 했고 단 단호하게 거부는 표현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1번처럼 반응하지 않고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피해 사실을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이게 이제 답인 거죠. 좀 이 문제에. 자, 그 다음에 기관장의 입장에서의 대처 방법은 이 사항을 가족에게 사정을 전달하고 시정사항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가 개인적으로 가족에게 전달하는 것보다는 그 기관 차원에서 가족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상습적으로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면 녹취라든지 일지 작성을 해서 증거를 또 남길 필요도 있겠죠. 문제 11번. 요양보호사의 임금 구성 항목과 취업규칙을 명시하도록 규정해 놓은 법은 보기 1. 근로기준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산업안전보건법 4. 사회보장기본법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정답은 1번 근로기준법. 자, 이번 문제는 근로와 관련된 법적 보호에 대한 조치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 근로기준법인데, 자, 이 법의 목적은 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균형적인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3번에 나오는 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그 다음에 5번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안전과 보건에 관련한 법적 보호 장치라 보시면 되죠. 자, 그 외에 그러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근로계약서, 우리 근로기준법상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거기에 명시해야 되는 사항은 아까 여기서의 문제에서도 언급됐듯이 임금에 관련한 항목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계산법은, 그리고 지불 방법은 어떤지 다 명시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근로시간까지도. 그 다음에 취업해서 업무하는 그 장소, 업무사항, 그 다음에 그 취업 규칙 내용도 언급되어야 되고요. 기숙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숙 관련한 규칙 사항까지도 언급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문제 12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보기 1. 보수교육 참여는 최대한 미룬다. 2. 동일한 종교를 가진 대상자를 선호한다. 3. 대상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한다. 4. 동료 요양보호사와 경쟁하는 자세를 갖는다. 5. 기관의 지침을 우선시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은 3번 대상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한다. 자, 이번 문제는 인권과 직업윤리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또 파트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죠. 답은 3번이고요. 자,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죠. 개인정보보호법도 있고요. 자, 1번에 보수교육은 우리가 절대로 미뤄서도 안 됩니다. 전문가로서의 전문 지식과 기술 습득은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동일한 종교를 가진 대상자를 선호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차별 대우 금지의 원칙이 있죠. 그래서 인종, 연령, 성별, 종교, 그 다음에 경제적 지위나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에 따라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번 동료 요양보호사와 경쟁하는 자세는 당연히 안 좋겠죠. 상호 협조 보완적이어야 되고 조화를 이루는 자세여야 합니다. 자, 특히 이제 기관으로부터의 어떤 보고라든지 지시사항 같은 것들은 준수해야 됩니다. 5번 기관의 지침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겠죠. 서비스 제공 시에는 대상자의 의견, 의사결정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죠. 문제 13번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보기 1. 존칭을 생략하며 친밀감을 표현하였다. 2.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해 물질적 보상을 받았다. 3. 대상자에게 자신의 힘든 상황을 하소연하였다. 4. 서비스 제공 내용은 월말에 모아서 종합적으로 기록하였다. 5. 방문 일정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연락하여 양해를 구하였다. 정답은 5번 방문 일정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연락하여 양해를 구하였다. 자, 이번 문제도 직업윤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자, 1번에 존칭을 생략하며 친밀감을 표현했다. 친밀감을 표현한 것은 좋으나 존칭을 생략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유아어, 명령어, 반말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되어 있죠. 2번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해 물질적 보상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보호자나 대상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준다든지 또 오히려 더 오버해서 추가로 부담을 시킨다든지 이런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3번 자신의 힘든 상황을 하소연한다. 이건 어쨌든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우리가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힘든 상황을 막 심하게 표현해서는 안 되겠죠. 피로하고 나태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4번 월말에 모아가지고 종합적으로 서비스 제공한 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겠죠. 자, 항상 상태 변화를 늘 관찰해서 그 대상자의 상태를 즉시 그 다음에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 14번 제가 치매 대상자의 증상이 악화되어 서서 대변 보는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보기 1. 식사량을 줄이겠다고 한다. 2.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말한다. 3. 방으로 데려가 기저귀를 채운다. 4. 변화된 증상을 관찰하여 기록한다. 5. 재가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며 시설 입소를 유도한다. 정답은 4번 변화된 증상을 관찰하여 기록한다. 자, 이번 문제는 직업윤리에서도 우리가 변화된 대상자의 증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즉시 기록하고 그 다음에 보고까지 이어지는 것이 좋죠. 자, 그 다음에 3번처럼 무조건 기저귀를 채우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대상자가 그냥 서서 대변을 보는 거지 와상 상태를 누워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고는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기저귀를 채우게 되면 우리가 대상자의 잔존 능력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우선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5번처럼 시술 입술을 우리가 임의로 결정해서 유도해서도 안 되고 항상 어르신들에게는 시술보다는 그래서 재가에서의 환경을 끝까지 그래도 유지시켜 드리는 것이 치매 특히 어르신들한테는 친밀한 환경을 유지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15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상황 대상자의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이유로 대상자의 가족이 본인 일부 부담금의 할인을 요청하였다. 보기 1. 불법 행위이므로 할 수 없다고 한다. 2. 시설장과 상의한 후 알려주겠다고 한다. 3. 할인해주고 그만큼 서비스 시간을 줄인다. 4. 할인 대신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준다고 한다. 5. 나중에 본인 일부 부담금의 일정액을 돌려준다고 한다. 정답은
1번 불법 행위이므로 할 수 없다고 한다. 자, 이번 문제도 직업윤리에서 아주 기본이 되는 문제이죠. 자, 본인 일부 부담금을 할인해 주거나 오히려 추가로 부담을 시키는 것은 다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문제 16번. 수근관 증후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밤에 통증이 완화된다. 2.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 3. 팔을 들어 올릴 때 어깨에 저림 감각이 있다. 4. 손바닥을 서로 맞대면 팔꿈치에 통증이 있다. 5. 새끼손가락에 통증이 있다. 정답은 2번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 자, 이번 문제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서도 수근관 증후군에 대한 설명입니다. 답은 2번이죠. 자, 손을 좀 털면은 통증이 일시적으로 좀 완화된다라고 되어 있죠. 1번 밤에 통증이 완화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겠죠. 자, 낮 동안 아무래도 사용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칩니다. 3번 팔을 들어 올릴 때 어깨의 저림감. 자, 이거는 수근관하고는 뭐 해당 사항이 없고요. 자, 그래서 수근관 증후군은 손목을 손바닥 방향으로 굽힐 때 더 악화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팔렌 테스트라 해가지고 1분 동안 이렇게 팔렌 테스트라 해갖고 손등과 손등이 이렇게 맞대어가지고 손목을 꺾여 있는 상태에서 굽힌 상태에서 이렇게 해보죠. 자, 근데 1분 이상 못하죠. 이렇게. 수근관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손 감각의 이상, 그 다음에 저림감, 그 다음에 통증과 근력 약화까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4번에는 손바닥을 서로 맞대어 팔꿈치에 통증이 있다. 이거는 지금 수근관하고 뭐 전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우리가 수근관 같은 경우에는 그 통증이나 이 증상이 나타나는 위치가 엄지손가락의 반쪽과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손가락 그리고 그것이 이제 포함되는 손바닥까지 이런 감각의 둔함과 뭐 통증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 의미는 우리가 정중신경이 지나는 그 부위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5번처럼 새끼손가락이 아니라 요 부위에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문제 17번. 감염 예방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복용한다. 2. 감염 증상이 있으면 예방접종을 받는다. 3. 임신한 경우 풍진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4. 머리니 감염 대상자와 수건을 공동으로 사용한다. 5. 분비물이 묻은 손은 휴지로 닦는다. 정답은 3번 임신한 경우 풍진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자, 이번 문제는 감염성 질환 예방에 대한 자기관리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답은 3번이죠. 자, 요양보호사가 임신을 했는데 자, 풍진이나 자, 수두에 걸린 대상자와 접촉을 했을 경우에 혹시나 이제 점염이 되면 자,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접촉하지 않는다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1번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복용합니까? 자, 항생제는 예방적으로 복용하는 약이 아니라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균에 감염이 되었을 때 각 종류의 균의 종류에 따라 항생제의 종류도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감염성 질환 중에 호흡기 감염, 결핵이 나오죠. 이 결핵 같은 경우에도 완치 때까지 반드시 항결핵약을 복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번, 자, 감염 증상이 있을 때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아니겠죠. 자, 예방접종은 미리 맞아가지고 항체를 형성해서 면역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맞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르신들이 독감 또는 폐렴균 백신을 미리 접종해서 예방해야 된다 이 개념이죠. 4번, 머리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같이 수건을 사용한다든지 침구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자, 전파 방법이 직접적으로 머리가 접촉됐을 때 침구나 이런 수건 같은 거, 그 다음에 머리빗을 공동 사용했을 때 이럴 때니까 다 피해야 됩니다. 5번, 분비물이 묻은 손을 휴지로 쓱 닦으면 끝입니까? 아니겠죠. 자, 비누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그죠? 또 흐르는 물이라도 찬물 말고 따뜻한 물에 30초 이상 씻어야지 잘 씻겨내겠죠. 앞으로 다양한 학습 내용을 통해
어연님들과 다시 만날 그 시간까지 우리 모두 Do not miss, do not miss. 구독, 좋아요, 알림 꾹.